네, 새롭게 시작하는 마케팅 사이트 첫 손님으로 어떤 분을 모실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30여년간 증권계에 몸담으면서 그 세계 경제 흐름과 국제 정세를 아주 정확히 분석하고 예측력까지 겸비를 해서 증권계의 미래학자로 불리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짐작하시겠죠? 국회의원으로 변신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더불어민주당 상징색이 푸른색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약간 붉은 계통의 넥타이를 메고 오셨네요. 제가 국회의원 돼서 처음으로 붉은색 넥타이를 맸습니다. 우리 증시에서는 붉은색이 상승을 의미하기 때문에 투자가 여러분들한테 또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좀 좋은 기운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붉은색 넥타이를 한번 매봤습니다. 네, 저도 붉은색 맸는데 아무튼 좀 뭔가 좀 좋은 기운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홍 의원님이 2018년으로 기억하는데 네. 수축사회란 책을 내셨죠. 네. 그 당시에 상당히 지식인들 사이에서 반향이 컸었는데요. 그때보다도 오히려 지금이 더 적절한 그 분석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긴 그림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사실은 2009년, 8년 글로벌 금융위기부터 우리 사회는 수축사회 형태로 가다가 코로나가 발생하게 되니까 이게 더 빨라진 거죠. 예상보다. 저는 한 2024, 5년부터 좀 이런 모습이 나타날 거로 봤는데 더 빨리 나타나 갖고서 이제 그런 느낌들이 올 겁니다. 그런데 큰 우리 사회의 구조는 여전히 계속 수축사회형 사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출산이라든지 저성장,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산업 경쟁력 논화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인 것 같은데 그래서 만드신 말이 전환적 복합 불황이라는 네, 말 네, 아닙니까? 네. 그 의미 잠깐 설명해 주시죠. 이게 전환하고 변화랑 용어가 틀립니다. 변화는 추세는 있는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고요. 전환은 전혀 새로운 추세라는 거고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대전환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과거의 추세랑은 전혀 상관없는 새로운 형태로 가고 있고 복합불황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 거의 모든 부분이 다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뭐 어디만 좋고 어디가 나쁘고 이런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네. 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어떻게 보면 위기의 상시화라 그럴까요?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거기다가 지금 한술 더 떠서 물가 인플레와 그다음에 아주 급격한 금리 상승이 세계 경제를 짓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금리가 가장 높았던 것은 역사적으로 1980년입니다. 옆집 아주머니한테 돈 빌려줄 때 3부로 빌려주고 그랬죠. 그때가 아마 80년입니다. 월 3부죠? 예, 예. 그래서 3부 빌려주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2부, 3부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올해까지 금리가 떨어진 겁니다. 42년간 금리가 이렇게 떨어졌었는데 우연하게도 코로나 때문에 다 떨어진 상태에서 더 떨어졌고요. 왜냐하면 코로나를 이겨내야 되니까 금리를 더 인위적으로 더 내린 상태에서 국제 정치 질서가 나쁘면서 공급망이 나빠지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도 당연히 역사상 가장 40년간 떨어지다가 지금은 이제 좀 올라가기 때문에 이번에 물가와 금리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리와 물가를 볼 때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올 초나 작년 말과 같은 금리는 안 온다. 그래서 지금 올랐는데 그러면 다시 그 밑으로 갈 거냐? 이건 안 간다. 그러면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좀 떨어지는데 어디 정도에서 안정될까? 투자가라면 주식이건 부동산이건 파생이건 올랐다 떨어져서 여기서 오래 머물렀을 때 우리 경제가 과연 이걸 버텨낼까? 얼마 정도 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작용, 부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폭발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은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자, 근데 미국 연준이 아주 강력한 금리 인상을 통해서 그 인플레를 잡겠다. 뭐 거기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것이 여의도에 계실 때 그 동쪽 여의도, 그러니까 증권가에 계실 때와 지금 서쪽 여의도, 국회에 계실 때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이런 정책 드라이브 어떻게 보십니까? 이 경제는 정부가 손을 안 대는 것이 가장 좋은 거라고 하고는 있지만 세상이 워낙 그 대전환이 되면서 정부가 일정 정도 개입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좀 미국 같은 경우도 좀 심한 상태고요. 모든 정책이 다 연결되어 있죠. 금리를 올리게 되니까 달러가 강세가 되고 그러면은 미국을 추종하지 않던 나라들조차도
미국의 말을 따라야 될 정도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미중 간의 패권 대결도 금리를 통해서 달러 가치를 강하게 하면서 하는 측면도 있는데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금리가 경제에만 영향을 주던 시대였는데 이제는 지금 미국에서 보듯이 경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안보를 위해서 경제가 필요하다, 뭐 경제 안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했는데 지금은 경제에 의해서 안보가 유지되는 시대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래서 모든 나라들이 하는 경제 정책, 특히 미국이 하는 경제 정책은 큰 세계 전략과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바라보던 금리 정책, 물가 정책, 성장 정책하고는 지금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서 이제는 경제학만 한 사람들이 오히려 경제를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정치학도 하고 사회학도 하고 국제 질서도 본 사람들이 섞어서 보여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 경제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제학이 너무 세분화돼가지고 미시경제학만 치중하다 보니까 전체를 못 본다 해서 예전에 그 아담 스미스 시절에 정치 경제학으로 돌아가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저도 정외과 나왔습니다. 예, 세계 각국의 상황이 조금씩 다른데 뭐 심지어 이런 평가까지 나옵니다. 미국이 인플레를 수출한다. 네. 결국 이제 강달러로 다른 나라 환율들이 전체적으로 통화 약세가 되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그런 악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거기다 중국은 상당히 성장률이 더뎌지면서 또 나름 경기 부양을 하려고 그러지만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고 이 각국의 대응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뭐 미국 입장에서는 물가 잡는 것이 최우선이겠지만은 더 길게 보면은 미국의 공화당이나 민주당이 생각하는 거는 여기서 미국이 잘못하게 되면은 패권국의 지위를 잃게 된다. 패권국의 지위를 잃게 되면은 결국은 달러를 통해 기축통화인 달러를 통해서 미국이 세계를 지배해 왔는데 이것도 잃게 된다라는 그런 절박한 심정들이 미국의 주류 계층들에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어찌 됐건 뭐 짜잘하게 뭐 중간 선거가 어떠니 뭐가 어떠니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큰 그림으로 미국이 이 국면에서 중국을 누르지 못하면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이 있는 것 같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황에서 중국이 주저앉게 되면은 중진국의 함정에 빠지고 국내 정치적인 위험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은 굉장히 그 대립들이 격화됐다 완화됐다 격화됐다 완화됐다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저는 시작 단계라고 보고요. 많은 부분에서 갈등이 많을 것 같은데 한국이 참조해야 될 부분들은 유럽 같아요. 유럽이나 한국이나 사실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 중심, 사람의 어떤 인력에 의해서 했었는데 그리고 외생 변수들, 뭐 자원이나 이런 원자재를 해외에서 다 유지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랑 입장이 비슷한데 이번에 어찌됐건 미중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유럽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큰 변화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서 한국이 유럽처럼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신정부 출범했는데 좀 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대응들을 좀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라는 나라는 뭐 워낙 그 달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다른 나라와 갈등을 빚을 때 최종 병기는 바로 달러, 금융 아닌가 네네.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옛날에 소설처럼 생각했던 게 있습니다. 미중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팔아서 미국이 어려워지고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한 10여 년 전에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은 중국은 아니지만 러시아가 갖고 있는 달러 자산을 동결하고 네. 국제 결제망 스위프트에서 이렇게 유출시키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미국의 강력한 조치나 또 중국의 또 강력한 대응들이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유원지 가면 두더지 게임이라고 있죠. 이렇게 네. 건너편으로 튀어나오면 이렇게 때리듯이 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과거에 설마 그렇게 했어 하던 일들이 막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적어도 1, 2년간은 이 시스템이 안정화되기 이전까지는 현금 보유 비중을 어느 정도 가져가면서 좀 중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리고 과거 보면은 제가 금리가 42년간 떨어졌다 하는데요. 투자 이론이 42년간 했던 거에서 지금은 좀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20년 전에 한국경제신문하고
우리 오영규 앵커 기자였을 때랑 가치주 캠페인 한 6개월간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가치주에 투자한다 이런 가면서 쭉 시리즈를 해왔었는데 지금은 뭐가 가치주인데 가치가 뭔데 이거로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뇌를 좀 말랑말랑하게 해서 좀 과거의 시각에서 좀 완전히 벗어나는 투자 행태도 굉장히 필요한 상태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지금까지 알고 있는 모든 것과 결별하라 뭐 이런 얘기까지 네, 그렇죠. 하는 사람들도 익숙한 있죠. 것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라 제 책 이름을 지금 깜빡했는데 지금 어떤 나라가 어려워지게 되는데 어려워진 이유는 성공했던 성공 요인들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사이에 통하지 않는데 그걸 계속 하겠다는 거죠. 하다 보게 되면은 성공 요인 때문에 성공했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실패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투자가들도 그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과거는 이렇게 하면은 이런 방식으로 하면 주가가 오르고 내가 예측이 가능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 방식으로 하면 오히려 손실이 커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을 열고 진짜 뭐가 대전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얼마나 본인이 느끼고서 투자라는가 아니면 또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잣대들을 상당히 이런 잣대로 봤는데 이제 새로운 잣대로 오야 되는 그런 노력을 선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이 일단은 뭐 정부라든지 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거에는요 이런 위기가 있으면 새로운 산업이 나와 갖고서 확 활성화되면서 했는데 지금은 새로운 산업이 나올 상황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도생이란 말이 나온 게 글로벌 금융위기 때부터 나왔는데요. 개인 스스로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본인이 버틸 수 있는 힘을 많이 가져가야 될 텐데요. 특히 한국이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경제 전망이 잘못된 게 뭐냐면 한국이 세계에서 가계부채가 제일 많이 있고요. 가상자산 투자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가상자산 투자하신 분이 이제 다시 투자로 시장에 못 들어옵니다. 부동산이 문제가 소프트 랜딩 된다라는 전제하에서 내년도 2.1% 성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부동산이 계속 떨어지게 되면 2.1이 아니라 더 나빠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버틸 수 있는 힘을 두고요. 새로운 산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올 수 있나 없나 살펴보는데 과거에는 이랬죠. 좋은 주식 사서 자식한테 물려줘라. 이런데 지금 좋은 주식 사서 자식한테 물려주면은 제사도 안 지내준다. 이게 그 얘기입니다. 왜? 그 회사가 망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짧게 대응하면서 우리 시스템이 좀 안정화 국면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언제 안정화됩니까?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는 뭐 짧게는 1, 2년이 될 수도 있고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한데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피할 수 없는 이미 정해진 네. 인구라든지 네. 저출산 고령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산업의 기존 제조업의 어떤 상대적인 그 경쟁력 저하라든지 이런 문제를 안고서 거기다가 뭐 연금 문제, 그다음에 노동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서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우리가 계속 성장만 해왔는데요. 성장하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그렇게 신경을 안 썼던 것들이 지금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온 거죠. 오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지금은 성장보다도 더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구조적 전환이라는 용어도 쓰고 대전환에 대해서 뭔가 해야 된다 하는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잘 되는 방법은 말씀하신 대로 연금 개혁하고요. 건보 개혁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대학 교육 개혁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초등학생 교육비가 대학생보다 많이 쓰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어요. 말이 됩니까? 대학생 교육비랑 초등학생이랑 이런 부분이라든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정책들 이런 것들이 딴 나라도 다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먼저 치고 나가면 한국은 위기 때마다 항상 성장을 해왔는데요. 그 과거는 우연한 거였어요. 1차 오일 쇼크 때는 중동 진출해서 이렇게 그렇죠. 걸었고요. 80년대 말에는 3조 효과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다음 IMF 때는 IT 벤처 투자했잖아요. 2008년 그리고 21세기 들어서는 브릭스 경기가 와서 우리가 한 게 다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부나 우리 사회 리더들이 한국을 새롭게 미래에 맞게 갖춰가는 것. 지금은 우연히 나올 것은 없다라고 보고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가는 게 이게 시대적인 과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여쭤보고 싶은 말씀이 네. 사실 우리 사회가 뭔가 커다란 질적 전환을 하려면은 정치가 상당히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치판 돌아가는 걸 보면은 과연 그럴 역량이 있을까? 그 전문가들이 어떤 목소리보다는 정치꾼들의 목소리가 더 지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정치권에 간 지 한 2년 반 됐습니다. 지금 드린 말씀, 우리나라를 새롭게 좀 재편하기 위해서 좀 기여 좀 해보려고 갔는데요. 네. 이분들은 워낙 그 권력 투쟁에 익숙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바라보는 시계열이 짧습니다. 그러니까 투자가 또 단기 투자가 있고 장기 투자가 있는데요.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대응을 못합니다. 4년마다 본인의 선거가 있고 다음 선거만 바라보고 있는 네네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정치 교체라는 것이 시대적인 화두가 된 게 정치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존립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아마 다음 총선에서 확 좀 바꿔주십시오. 그런 분으로. 사실 언론들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홍 의원님 말씀하신 이런 묵직한 화두 같은 걸 던지고 그거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야 되는데 가십성으로 누가 무슨 말 했다 말꼬리 잡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언론이 싸움을 더 붙이죠. 부채질하고.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독자들이 그런 걸 즐기기 때문에 또 그렇게 쓰는 거 아닐까요? 네. 하여튼 홍 의원님 늘 느끼지만은 오랜 동안 배우면서 느끼지만은 많은 배울 게 있고 가르침이 있고 또 인사이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켓 인사이트가 좀 자주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불러주시면 나오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